퇴직금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이미 잘못된 선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을 단 하루 만에 결정해버린 그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 최악의 판단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민호, 올해 64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혹시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이 계시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몇 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하는 날, 동료들이 준비해준 작은 송별회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기쁘고 홀가분해야 할 텐데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난 뭐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모아본 적 없는 큰돈이었죠. 아내와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통장 잔액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복잡한 주차장,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층간소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 그날 저녁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타운하우스 광고를 봤습니다. 도심에서 15분, 자연 속 단독주택의 여유, 관리비 부담 없는 프리미엄 라이프 사진 속 집들은 정말 예뻤어요. 하얀 외벽에 작은 정원, 넓은 통유리 창문.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마치 제2의 인생이 그 집에서 시작될 것만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아내 몰래 분양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네, 고객님. 지금 방문하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요즘 은퇴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찾으시는 물건이에요. 그 말에 왠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팔리면 어쩌나 하는 조급함이 생긴 거죠. 주말에 아내와 함께 현장에 갔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확 달라졌어요. 산과 들판이 보이고 공기도 맑은 것 같았습니다. 분양 사무소 앞에 차를 세우자 젊은 직원 한 명이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제가 단지 구석구석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정말 근사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 2층 침실의 아늑한 느낌. 아내도 여보, 여기 참 좋네 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직원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지금 이 가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기회예요. 저희도 처음 분양인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조만간 프리미엄 붙을 겁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는데 아파트처럼 복잡하지 않고 관리비도 훨씬 저렴하거든요. 실제 단지를 둘러보러 갔습니다. 공사는 거의 끝나가는 단계였어요. 집들이 줄지어 서 있고 앞마당엔 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아, 여기서 살면 정말 좋겠다. 아내도 제 팔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지가 생각보다 한적했어요. 너무 조용하달까요?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입주는 얼마나 됐나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네요. 직원은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직 공사 마무리 중이라 본격적인 입주는 다음 달부터예요. 입주만 차면 금방 활기찬 동네가 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입주만 차면.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밤에는 좀 어둡지 않나요? 가로등이나 관리는 잘 되나요? 직원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전부 LED 가로등 설치되고 관리업체도 들어옵니다.
아파트보다 훨씬 쾌적하게 관리될 거예요. 이런 프리미엄 단지는 관리가 생명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좋긴 한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자. 저는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아빠, 타운하우스 투자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 내 친구 아버지도 비슷한 데 들어갔다가 고생하신다던데. 아들의 말에 저는 발끈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요즘 은퇴자들은 다 이런 데로 간다더라. 아파트는 이제 옛날 방식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왜 그렇게 방어적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허전함,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나도 이제 한가롭고 여유 있게 살아도 되지 않나? 하는 마음. 그게 다 섞여서 제 판단력을 흐려놓았던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분양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 갔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가진 돈의 거의 전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송금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감 반, 불안감 반.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계약했어. 우리 새 집. 아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우리 편하게 살 거야. 층간소음도 없고 작은 정원도 있고 너도 좋아할 거야. 석 달 후 입주 날이 왔습니다. 이삿짐 차가 단지 입구에 들어서는데 설렘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우리 집이구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집 특유의 냄새가 났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아내와 함께 이것저것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창문을 열자 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던 고요함이었어요. 별도 많이 보이고 공기도 맑았습니다. 여보, 여기 진짜 좋다. 아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말 행복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천국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커피 한 잔 들고 작은 정원에 나가 앉아 있으면 평화로웠습니다. 이웃 몇 분도 인사를 나눴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의 은퇴자분들이었고 여기 참 좋죠? 하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입주가 생각보다 더뎠어요. 저희 동 기준으로 12가구 중에 5가구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텅 비어 있었죠. 빈집 앞은 관리가 안 되니까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제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입주는 언제쯤 다 차나요? 직원은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찰 겁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뜯는데 손이 떨렸어요. 금액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파트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이었거든요. 아내를 불러서 함께 봤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거야?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입주 세대가 적어서 호당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입주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낮아질 거예요. 또 입주만 차면이었습니다. 그 말이 점점 주문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입주는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양 현수막만 단지 입구에 더 많이 걸렸죠. 마치 아직도 안 팔린 집이 많다고 광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밖이 어두워져서 산책을 나갔는데 가로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았어요. 듬성듬성 켜진 불빛 사이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내 손을 꼭 잡고 걸었는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짐승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빨리 들어가자.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관리업체에 전화했습니다. 가로등 고장 난 거 언제 고치시나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리기사가 부족해서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는 게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단지 내 카카오톡 방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어요. 이웃들끼리 소통하면 좋지. 하지만 그 방은 곧 불만의 장이 되었습니다.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가로등 좀 고쳐주세요. 빈집 관리 안 되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쓰나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철이었어요. 저녁에 거실에 앉아 있는데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방울, 두 방울 점점 빨라졌습니다. 여보, 이거 봐. 아내가 다급히 소리쳤어요. 천장 모서리 부분이 젖어 있었고 물이 계속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분양사에 전화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담당자와 통화가 됐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언제 와서 봐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건 입주자 공동으로 처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뭐라고요? 집 지을 때 생긴 하자 아닌가요? 하자 기간은 맞지만 저희도 인력이 부족해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기다림. 또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단지 카톡방에 이 사실을 알렸더니 다른 집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벽에 금이 갔어요. 화장실 배수가 안 됩니다. 불만은 쌓여갔지만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천장 누수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비만 오면 양동이를 받쳐놨어요. 그 사이 천장 벽지는 벗겨졌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기침을 자주 했어요. 여보, 곰팡이 때문인 것 같아. 몸이 안 좋아.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입주 5개월째 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문 한 장이 붙었습니다. 시행사 및 시공사 법정관리 돌입 안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돈을 넣었는데 회사가 망한 겁니다. 하자 보수는 누가 하나요? 공용시설 관리는요? 앞으로 단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카톡방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어떤 분은 울분을 토했고 어떤 분은 법적 대응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걸.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내가 말렸잖아. 좀 더 알아보자고, 서두르지 말자고.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비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슬퍼하는 거였죠. 저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일해서 모은 돈이 단 몇 달 만에 이렇게 되다니. 다음 날부터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여러 군데 연락했어요. 반응은 다 비슷했습니다. 요즘 타운하우스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 단지는 소문이 안 좋아서 가격을 낮춰도 소용없었어요. 처음 샀던 가격보다 3천만 원, 5천만 원, 급기야 7천만 원까지 낮췄지만 연락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6달째 되던 어느 날 옆집 김 선생님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 씨, 잠깐 나와봐요. 나가보니 김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우린 다음 달에 이사 가기로 했어. 어디로요? 아파트로 다시 들어가. 여긴 사람이 살 때가 아닌 것 같아. 김 선생님 가족이 떠나고 나서 옆집은 완전히 빈집이 됐습니다. 잡초는 허리까지 자라났고 빈집 창문은 시커멓게 변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떠나야 하나? 하지만 팔리지 않는 집을 어떻게 떠나나요? 밤이면 불안했고 낮이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관리비는 계속 올랐고 곰팡이는 계속 번졌습니다. 단지는 점점 폐허처럼 변해갔어요. 어떤 날은 단지를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아내 말을, 아들 말을 듣지 않았을까?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해 보더라도 나가요. 여기 있으면 우리 둘 다 병들어.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은 못 되찾아. 아내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1년 사이 아내도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떠나기로요. 가격을 더 낮췄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기다렸을 때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저희가 싸게라도 사겠습니다. 대신 엄청 깎아주셔야 해요. 결국 처음 산 가격보다 1억이나 낮은 금액에 팔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벗어날 수 있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짐을 싸면서 1년간 살았던 그 집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에 곰팡이 자국, 고쳐지지 않은 누수 흔적, 정원에 시든 잔디. 제가 꿈꿨던 은퇴 생활은 여기 없었습니다. 대신 불안과 후회, 그리고 끝없는 돈 문제만 남았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아니지만 비슷한 단지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아이들 뛰어가는 소리, 옆집 요리하는 냄새, 어디선가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 그게 다 정겹더군요. 아내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여기가 좋네.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나도 이제 좀 잘 살아볼까 하는 욕심. 그게 제 판단을 흐렸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족의 조언을 무시했다는 것. 아내가 좀 더 알아보자고 했을 때, 아들이 신중하게 하라고 했을 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과 허세가 귀를 막았던 거죠. 분양사 직원이 했던 그 말들, 입주만 차면 지금이 기회, 금방 가격 오를 겁니다. 그게 다 폭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제 욕심이 제 눈을 가렸던 겁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이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치는 못 부리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합니다. 밤에 잘 때 천장 걱정 안 해도 되고 관리비 고지서 받을 때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끔 아내와 산책을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여보, 그래도 우리 건강하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내의 말이 맞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어도 건강과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아들 내외가 놀러 왔습니다. 손자도 데리고 왔어요. 작은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괜찮다. 아빠가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이 중요하죠. 그날 밤 손자가 제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작고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그 타운하우스에 계속 살았다면 손자를 이렇게 편하게 초대할 수 있었을까요? 곰팡이 핀 집에, 불안한 밤에, 끝없는 걱정 속에서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타운하우스 단지를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1년 전 제가 살았던 그곳. 멀리서 보니 더 황량해 보였어요. 빈집은 더 늘어난 것 같았고 입구에 분양 현수막은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기서 1년을 버텼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퇴직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 그건 정말 무섭습니다. 30년 넘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생기거든요. 그 강박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가족의 조언을 경청하세요. 특히 반대하는 말에 귀 기울이세요.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아내와 아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돈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기회는 지금뿐이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좋은 기회는 기다려줍니다. 급하게 서두르게 만드는 건 대부분 함정입니다. 그게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또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예쁜 사진, 그럴싸한 광고 문구, 친절한 직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살게 될 생활을 상상해 보세요. 밤에는 어떨까?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해 줄까? 입주율은 어떨까?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특히 타운하우스나 새로운 형태의 주거를 고려하실 때는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관리가 되고 입주민이 많고 문제 해결 경로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주거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저처럼 실험대에 오르지 마세요. 또한 관리비와 유지비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파트보다 싸다는 말 믿지 마세요. 입주율이 낮으면 관리비는 폭탄이 됩니다. 저는 그걸 1년 내내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함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저는 특별한 걸 원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멋진 은퇴 생활. 하지만 지금 깨달았어요.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조용히 잠들 수 있는 밤, 걱정 없이 맞는 아침,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저는 큰 돈을 잃었습니다.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손자 교육비도 도와줄 수 있었고, 아내와 여행도 다닐 수 있었고, 노후를 좀 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버렸어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운이 좋았다. 왜냐하면 돈을 잃었지만 전부를 잃진 않았으니까요. 집은 팔 수 있었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올 수 있었고, 건강도 크게 해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조차 못하고 그곳에 갇혀 계실 겁니다. 그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 타운하우스 단지 카톡방은 아직도 제 휴대폰에 남아 있습니다. 가끔 들어가 보면 여전히 메시지가 올라와요. 관리비 또 올랐네요. 수리는 언제 되나요? 이사 가고 싶은데 안 팔려요. 그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실감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내와 근사한 카페에 갔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서 나이 지긋한 부부가 전단지를 보고 있더군요. 여보, 이 타운하우스 어때? 사진이 참 예쁘네. 남편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그분께 다가가서 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 마세요, 절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누가 낯선 사람의 충고를 들으시겠어요. 대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타운하우스나 비슷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생활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평화로우면 됩니다. 멋진 사진보다 따뜻한 집이 중요하고 투자 가치보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1억이라는 돈을 잃고 배운 교훈입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엘리베이터 소리, 복도의 발소리, 아래층에서 들리는 생활소음. 예전엔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삶의 소리로 들립니다. 사람 사는 소리죠. 그 소리가 저를 안심시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오늘도 저녁에 아내와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벤치에 앉은 어르신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젊은 부부. 이 평범한 풍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공감하셨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는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화 사연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